법의학자가 겪은 기적 같은 일은 사실 뭐가 있을지 가장 궁금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러네요. 의미를 찾는 인간.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은 실은 많이들 알려져 있어요. 이분이 1905년에 태어나서 1997년에 돌아가셨거든요. 아, 그래요? 자기의 체험 수기를 쭉 일기 형식으로 써요. 책의 제목은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우리는 번역이 돼 있어요. 정말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왜 내가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이제 책으로 써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힌 책 중에 하나고. 실은 직접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전달력이 있었던 거고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정신과 의사. 이 사람은 의미치료라는 걸 만들어내거든요. 의미치료란 어쩔 수 없는 상황들, 아무것도 못할 때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면, 의미를 갖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항상 최악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무언가를 해야 돼. 그 의미를 줬을 때 이들은 생존하더라는 거죠. 이분은 1942년도에 강제수용소로 추방을 당하는데 3년 동안 4군데를 옮겨요. 아이고. 그 속에서 이제 이 사람이 하는 건 그렇습니다. 자살을 하는 사람을 보면 딱 보인대요. 담배가 아주 소중하거든요. 네. 담배가 스프하고 바꿔 먹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갑자기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잖아요. 이 사람 곧 자살할 사람이에요. 스프를 안 먹는 거죠. 네, 스프도 안 먹고 있는 담배 펴버리고 채찍으로 때려도 일어나지도 않고 눈도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자기가 싼 똥 위에 그냥 누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기라는 거죠. 다 포기한 거죠. 어떤 사람은 꿈에 음성을 들리는데 너 나한테 물어보면 한 가지 얘기해 줄게. 꿈에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전쟁이 언제 끝납니까? 그랬더니 아니 그때가 3월 30일, 45년. 그러니까 3월 30일 기다려요, 이 사람은. 그때까지는 29일까지. 갑자기 29일부터 이 사람 열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발진 디프스가 각화되죠. 결국 30일 날 결국 사망해요. 이 사람이 왜 그럴까 보니까 그냥 아무 근거 없는 낙관적 희망. 나는 언제까지는 전쟁이 끝날 거야. 라는 그런 생각들이 그때가 되면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뜨리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지면서. 정신력이 무너지는 순간 육체적 질병은 커지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못 나갈 수도 있고 전쟁이 안 끝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걸 해야겠다라는 희망을 갖는 거죠. 신라 같은 희망을. 깨알같이 씁니다. 기억나는 점. 이걸 기록을 하고. 그래서 가끔 이렇게 영화나 이런 소설 이런 데에서 보면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수용소나 감옥이나 이런 데 안에서 그 주인공이 이 역경을 헤쳐나가는 것 자체가 희망을 가지는 것 자체가 소소한 목적이나 뭔가가 생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확실히 제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수용소에 들어가기 전에 한 10몇 년을 그 의미치료라는 학회도 만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그 수용소를 들어가서 직접 보는 거예요. 이론은 내가 그전에도 준비를 해봤었지만 진짜로 내가 들어가 생활해본 것을 같이 첨부해서 한 권의 책을 항상 냅니다. 다 기억하고 나온 거군요. 하나하나 다. 그걸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And if there is a meaning to fulfill, if he's aware, if he becomes cognizant of such a meaning, he's ready to undergo tension, stress, and so forth without any harm being done to his health. 어떤 형태로든 우리는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면, 의미를 갖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의미치료라고 하시니까 사실은 뭐랄까 그런 말들이 많아요. 저희 아마 나이대 동나이대 친구들일 것 같은데 삶에 꼭 의미가 있어야 되나? 너무 과다한 의미를 스스로 부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막 이런 식으로 말장난도 많이 하고 되게 그런 어떤 것들이 굉장히 만연한데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의미치료라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걸로 뭔가 베스트셀러를 남기겠어. 이런 의미치료는 아니죠. 거죠. 네. 이분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어떤 큰 일을 해내고 누구한테 주목받는 일이 아니고 지극히 나만의 의미,
너가 갖는 너 삶의 의미를 찾아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건 큰 건 아니에요. 지극히 나만의 의미. 그 남준 씨 얘기, 교수님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삶의 의미를 갖는 것 자체가 되게 목표가 있는 것 같고 삶의 의미가 있어야 얘가 되게 바른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평가를 하잖아요. 너 삶의 의미가 있어 없어? 네가 진짜 좋아하는 네 꿈을 찾았어 아니야? 고통을 주는 이걸 거죠. 굉장히 괴롭게 만들잖아요. 그 프랭크 박사가 아주 그런 걸 지적을 해요. 네네. 모든 사람이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게 아니고 의미를 잃은 사람들, 신경증적으로 주저앉은 사람들한테 네. 의미를 찾아준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의미를 거죠. 상실한 분들. 저는 아까 그 남준 씨가 한 얘기 잠깐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젊은이들이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하는 내가 왜 그럴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은 어떤 심리학적 기법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자꾸 사용된단 말이에요. 자기주도라던가 자기주도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나 공부시키려고 하는 거고 그렇죠. 또 한편으로 또 애가 예를 들어서 어떤 공부를 안 하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걸 안 하고 있을 때 부모들이 여러 접근법을 써요. 너도 그래도 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건 되게 많이 들어본 말 같은데. 공부가 싫을 수는 있어. 하지만 너도 그럼 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야. 얘기해봐. 그래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애가 처음에는. 공감하는 것 같잖아. 그건 너는 좀 어려울 것 같아. 일단 공부를 먼저 하는 게 어때? 공부 다 하면 할 수 있어. 그것보다 더 나쁜 게 그걸로 어떻게 먹고 살려 그래. 그렇죠. 나 잘 되려고 그런 거니? 그래, 너 좋자고 하는 거라. 나를 어떻게 안다고. 모르잖아요. 젊은이들이든 아니면 학생들이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삶의 의미를 찾고 싶어 한다고 생각해요. 네. 다만 그걸 말하고 싶지 않은 거죠. 말했을 때 부정당한 경험이 많고 그거를 말했을 때 이것도 나한테 의도가 공부시키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럼 이호 교수님의 직업적이나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그 삶의 의미를 적용하셨는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가족들이 자꾸 눈에 보여요 이제. 유족분들. 가족들 눈에 보이는데 그건 뭐냐면 이분들은 돌연한 사망들이고 어떤 때는 이분이 원치 않는 타인이 개입됐다는 강력 사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하나의 트라우마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분들한테도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들이 보이더라고요. 들어는 줄 수 있을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그 환자를 직접 신체를 진료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보여지더라는 거죠. 기적을 하면서 이분을 생각했다는 것은 그 어려운 시기를 겪고 기적처럼 생존하기도 하고 헤어날 수 없는 과정에서도 그래? 삶이 나한테 이렇게 던졌다면 나는 이런 선택을 했다고 난 얘기할 거야. 그 대답을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했던 그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죠.